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짝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그때 내 나이는 25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오래된 옛날 일이지요. 나는 힘들게 자유의 몸이 되었고 누군가가 날 붙잡을까 두려워 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배움을 위한 유학이 아니라 오로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젊고 쾌활했으며 돈도 넉넉했을 뿐더러 달리 마음을 써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나날을 방탕한 짓을 하며 보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때의 호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때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 따위는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청춘이라는 것은 금물을 들인 프리아니크를 입에 넣으면서 프리아니크는 꿀과 후추를 섞은 과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날의 양식이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윽고 때가 오면 여느 빵 조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목적도 없이 또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턱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니다가 장소가 마음에 들면 지칠 때까지 머물렀고 또 새로운 사람을,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얼굴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건달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기한 기념비라든지 화려한 수집 같은 건 질색이어서 저 론나카이 같은 건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치밀 정도였으며 드레스덴의 그린의 게보르베 등에서는 하마터면 미칠 뻔했습니다. 반면 자연에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자연미라든지
근사한 산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폭포라든지 하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얼굴,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 사람들의 이야기, 동작, 웃음 같은 것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잃을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항시 나는 유난히 홀가분해지고 느긋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쪽으로 걸어가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을 때 떠들어대는 것도 유쾌했지만 그와 동시에 남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관찰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은근히 즐겁고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또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군요. 그런 까닭으로 나는 20년쯤 전에 독일의 라인강 언덕에 있는 제트라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독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 온천장에서 알게 된 어느 젊은 미망인으로부터 사랑의 상처를 받고 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꽤 예뻤으며 머리도 좋고 누구에게나 애교를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말하자면 나도 그녀의 그런 상대 중 하나였던 겁니다. 처음 한동안은 오히려 저쪽에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으나 얼마 후 나 대신 얼굴이 빨간 바이에른의 해군 대위와 사귀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의 상처라고 해도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슬픔과 고독감에 젖어 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법이니까요. 그런 까닭으로 제트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두 개의 높은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세나 고색 창연한 성벽과 탑, 몇백 년에 달하는 수령을 가진 보리수,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깨끗한 시내 위에 걸린 무지개 같은 다리 등 나는 그 마을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든 것은 그 마을에서 나는 포도주의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면 그것은 7월의 일이었습니다. 제법 아름다운 금발의 독일 아가씨들이 그 좁다란 거리를 서성거리면서 외국인과 마주칠 때면 경쾌한 음성으로 구테나벤 하고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가씨들 중 몇몇은 해묵은 집들의 뾰족한 지붕 위로 달이 솟아오르고 교교한 달빛에 포도의 조약돌이 또렷이 모습을 드러낼 무렵이 되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시각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달은 맑게 갠 하늘에서 물끄러미 거리를 내려다보고 또 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전신의 그 빛, 저 평화롭고 또한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빛을 흠뻑 받은 채 귀를 세우고 고요히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높은 고딕식 종루 위 풍향계의 수탈근 푸르스름한 금빛으로 빛나고 거무스름한 실개천의 수면 위에도 그와 같은 금빛의 흐름이 번쩍번쩍 달리고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 밑에 폭이 좁은 창에는 가느다란 초, 독일인들은 검소하니까요. 가 수줍은 듯 희미한 불빛을 토해내고 포도 덩굴은 돌담 너머로 그 꼬불꼬불한 덩굴 손을 살며시 내밀고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광장에 있는 해묵은 우물 가장자리의 어둠 속으로 뭔가 휙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야경꾼의 졸린 듯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순박한 개가 나직이 지저댑니다. 또 공기는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보리수는
정말로 달콤한 냄새를 풍겨주므로 가슴은 어느 사이에 심호흡으로 변하여 그레트헨, 독일 여자의 대표적인 이름이라는 말이 감탄이랄 수도 없고 또 부른다고 할 수도 없이 저절로 입에 떠오르게 됩니다. 제트시는 라인강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 이 멋진 강을 구경하러 가서는 다소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활한 미망인의 일을 이리저리 공상하면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커다란 물풀의 나무 밑에 돌벤치에 오랫동안 앉아있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앳된 얼굴을 하고 가슴을 단검으로 찔린 채 새빨간 심장을 드러낸 조그마한 마돈나상이 그 물풀의 나무 가지 사이로 슬픈 듯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 건너 저쪽 언덕에는 내가 옮겨와 살고 있는 도시보다 약간 큰 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돌벤치에 앉아서 냇물과 하늘과 포도밭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하얀 어린이들이 언덕으로 끌어올려져 수지를 바른 밑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뒤집어 놓은 보트 옆구리에 기어올라 놀고 있었습니다. 돛에 약간 불룩하게 바람을 아는 작은 배가 조용히 수면을 미끄러져 가면 파르스름한 물결이 불쑥 솟아올랐다가 잔잔한 물결 소리를 내고는 뒤로 흘러가 버립니다. 벼랑간 어디선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시에서 왈츠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트라베이스가 띄엄띄엄 신음소리를 내고 바이올린 소리는 가냘프게, 플루트는 신나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벨벳 조끼를 입고 파란 스타킹에 쇠고리가 달린 단화를 신은 노인에게 "저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건 말이오. 그는 입 가장자리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다른 쪽으로 고쳐 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PC로부터 콤메르시를 하러 온 것이오. 그럼 한번 그 콤메르시라는 걸 구경해 볼까?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마침 엘시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룻배 사공에게 부탁해서 건너편 도시로 갔습니다. 2. 콤메르시가 무엇인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색다른 축연으로 고향이나 소속조합이 같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콤메르시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부분 먼 옛날 독일의 대학생들이 입었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헝가리식 겉저고리와 커다란 장화, 그 위에 같은 빛깔로 테두리를 두른 작은 모자를 쓴 차림새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세니요트라고 불리는 간사가 주선하는 만찬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국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담배도 피우고 속물들,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욕하면서 새벽까지 연애를 즐기는 것입니다. 제법 거창하게 열릴 때는 오케스트라를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때마침 이런 콤메르시가 엘시의 태양정이라는 간판을 건 그다지 크지 않은 여관의 한길가 정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관의 지붕 위와 마당 앞에는 축제를 알리는 깃발이 여러 개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짧게 잘 다듬어진 보리수 밑에 테이블을 에워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 밑에서는 보기에도 섬뜩한 커다란 불독 한 마리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덩굴로 된 정자에는 악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목을 축이면서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당과 높지 않은 담 앞 한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량한 엘시의 시민들은 잠시 들른 손님들에게도
구경할 기회를 주는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나도 구경꾼들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포홍, 환성, 젊음에서 오는 순진한 교태, 타는 듯한 눈길, 어지럽게 자지러지는 웃음과 이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웃음이었습니다. 젊음이 넘치는 생명의 기쁨에 찬 비등, 전진하는 것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충동, 이러한 선의에 찬 방자한 태도에 내 마음은 움직이고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한번 끼워볼까? 하고 순간적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아샤, 이젠 됐지?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구경해요. 역시 러시아어로 이번에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뒤에는 헐렁한 겉옷을 입고 학생모를 쓴 예쁘장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다지 키가 크지 않은 소녀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얼굴은 밀짚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러시아 사람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뜻밖이군요. 이런 시골에서.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뜻밖입니다. 하고 그는 내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제 누이 동생입니다. 실례입니다만 당신의 성함은? 나도 이름을 알려줬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인이라는 청년도 나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여행을 하다가 일주일쯤 전에 LC로 와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외국에서 러시아인을 상대하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나 옷 입는 스타일 등 멀리서도 이내 러시아인이라는 걸 짐작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건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제 잘난 체 하다가 얼핏 보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듯한, 자칫하면 고압적으로 보이는 표정이 벼랑간 경계하는 듯 겁을 집어먹은 듯한 표정으로 변하고 갑자기 온몸이 조심덩어리가 되어 두 눈을 두리번거리며 침착성을 잃게 됩니다. 아뿔싸, 무슨 싱거운 말을 하지는 않았나?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 침착하지 못한 눈길이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젠체하는 얼굴 표정이 얼빠진 수상쩍은 표정과 이따금 뒤범벅이 되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러시아인을 피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각인만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기분 좋게 생긴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느낌을 주며 잘못을 살짝 덮어주는 것 같은, 혹은 친절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얼굴 말입니다. 각인은 꼭 그런 얼굴, 커다랗고 상냥한 눈, 부드러운 곱슬머리에 온순하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으로 말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 지은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가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한 소녀는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녀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오똑한 코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볼, 그리고 맑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가무스름한 둥근 얼굴은 무언가 독특하고 사람을 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씬했습니다만 어쩐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닮은 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묵고 있는 곳에 한번 오지 않으렵니까? 하고 각인이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독일 사람 구경도 충분히 한 것 같고, 만일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유리가 깨지고 의자가 부서졌을 테지만 이 친구들은 색시같이 얌전한 편이군요. 어때 아샤? 우리도 이젠 슬슬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각인의 말에 소녀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각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집인데 높다랗게 서 있는 굉장한 곳입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위해 신선한 우유를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테고, 그리고 당신은 달이 뜬 다음에 라인강을 건너는 편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출발했습니다. 나직한 성문을 빠져나가 둥근 돌로 쌓은 고풍스러운 성벽이 이 도시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직 총안까지도 허물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들판으로 나섰는데 우리는 돌담을 따라 100보쯤 걸어서 좁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각인이 문을 열더니 험한 소로를 따라 산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양쪽에 층층이 이루어진 밭에는 포도가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태양이 산 너머로 넘어갔을 뿐 푸른 가지에나 높은 목책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메마른 땅에도 또 우리들이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있는 비스듬히 검은 빗장을 지른 밝은 창문이 4개 붙어 있는 작은 집의 흰벽에도 그 진분홍 빛깔이 온통 내리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들이 묵고 있는 곳입니다. 각인은 그 작은 집에 다다르자 말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주인 아주머니가 우유를 나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주머니. 바로 식사로 들어갑시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어때요? 저 경치는? 과연 훌륭한 경치였습니다. 우리들 눈앞에는 푸르른 두 언덕 사이에 은빛으로 번뜩이는 라인강이 가로누워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저녁 햇살을 받아 불그레한 빛을 띤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 언덕에 고요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은 도시는 모든 건물, 모든 거리를 아낌없이 드러내놓고 언덕과 들판은 널찍하게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래쪽 전망도 좋았지만 위쪽 전망은 더욱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끈 것은 깨끗한 하늘의 그 깊음과 눈부실 정도로 맑은 공기였습니다. 상쾌한 공기는 마치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평화롭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집을 찾아내셨군요. 나는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샤가 찾아냈습니다. 각인이 대답했습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아샤. 저녁 준비를 멋지게 하는 거야. 음식을 모두 여기로 갖고 오는 거지. 저녁은 밖에서 먹기로 하자. 여기가 음악 소리도 잘 들리니까 말이야.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떤 왈츠는 가까이서 들으면 흥이 나지 않아요. 속되고 조잡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멀리서 들으면 멋지게 들린단 말입니다. 정말 가슴속에 로맨틱한 현악기를 황홀하게 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아샤는 진짜 이름은 안나라고 했지만 각인이 그냥 아샤라고 불렀으므로 나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이서 우유단지와 접시, 스푼, 설탕, 딸기, 빵 등을 올려놓은 커다란 쟁반을 든 채 말입니다. 우리들은 각기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선머슴처럼 뭉툭하게 깎아 다독거려 놓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덥수룩한 컬이 되어 목덜미와 귀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동안 그녀가 내게 서먹서먹하게 대하자 각인이 말했습니다. 아샤, 이젠 그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손님께서 너를 물어뜯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각인의 말에 그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먼저 내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이토록 경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얌전히 앉아 있는 일이 없이 일어났는가 하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뛰어나와서는 나직이 노래를 부르며 무턱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망측한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뭔가를 듣고서 웃는 게 아니라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잡다한 상념에 따라 웃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큰 눈은 너무 맑아 당당히 상대를 똑바로 쏘아보는 듯 했고 때로는 졸리는지 눈이 자꾸 감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상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처음 한동안 불꽃처럼 타오르던 저녁놀은 연분홍빛으로 변하더니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태양은 조용히 녹아들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조용하고 화기애애하게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기는 라임주를 한 병 가져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우리들은 여유 있게 그걸 천천히 마셨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만 그 음색은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내에도 강 위에도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샤는 머리카락이 눈을 덮을 정도로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입술을 꾹 다물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졸리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불도 켜지 않고 닫혀있는 창 뒤에서 오랫동안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달이 떠올라 라인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짐과 동시에 그늘이 져서 주위를 변화시켰고 우리들의 술잔까지 신비스러운 빛을 띠고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날개를 접은 듯이 숨을 죽이고 땅에서는 밤의 향기로운 훈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슬슬 가볼까? 나룻배를 놓칠지도 모르니까. 그렇군요. 더 늦기 전에 슬슬 가보셔야겠군요. 하고 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약돌이 와르르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샤가 우리를 뒤쫓아온 것입니다. 아니, 아직 안 잤니? 각인이 물었으나 그녀는 다른 쪽을 보며 한마디 대답도 없이 우리 옆으로 쓱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여간뜰에 지펴놓은 타다 남은 화롯불이 저 밑에 있는 나무들의 푸른 잎을 훤히 비추어 제법 축제 때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들은 강변에서 아샤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룻배 사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에 올라타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기는 이튿날 나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아샤에게도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는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배는 그슬개에서 떠나 급류를 타고 떠내려갔습니다. 나룻배 사공인 기운센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두운 수면에 철석하고 노를 내렸습니다. 저 봐요. 달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깨져버렸네. 하고 아샤가 외쳤습니다.
나는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배 가장자리에는 검은 물결이 넘실거릴 따름이었습니다. 안녕! 다시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일 만나요. 이어 각인이 말했습니다. 배는 건너편 기슭에 닿았습니다. 나는 배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 언덕에는 어떤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기둥이 다시 물 위를 가로질러 마치 황금다리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해묵은 왈츠의 음향이 마치 작별을 고하듯 갑자기 뒤쫓아왔습니다. 각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그 선율로 인하여 가슴에 현금이 모조리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미 완전히 어두워진 들길을 가로질러 집으로 왔습니다. 내 방에 들어서자 달콤한 피로가 찾아와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행복했을까요? 나는 무엇 하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도 없었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나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기분 좋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들떠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잠자리로 들어가 눈을 감으려다 문득 그날 하루 종일 그 무정한 미망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짜로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런 질문을 묻어놓은 채 나는 마치 요람 속의 갓난아이처럼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3)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눈을 떴지만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밑에서 단장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각인의 목소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독특한 음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대 자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타로 깨워드리리까? 나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각인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아침 일찍부터 실례했습니다. 그러나 좀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입니까? 지금 밖의 공기는 상쾌하고 이슬이 내린 데다 종달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윤이 나는 곱슬머리에 풀어헤친 옷깃, 불그스름한 볼, 각인은 그가 말하는 아침처럼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각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부탁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인은 자신의 장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재산도 상당히 있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신부님으로 그림 그리는데 일생을 바치고자 마음먹고 있는데 다만 그런 뜻을 세운 게 좀 늦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계획을 말하고 게다가 그 불행한 사랑의 비밀까지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별로 싫어하는 기색 없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내 짐작으로는 내 정열에 대하여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인사치레로 나를 따라 두어 번 휴하고 한숨을 짓더니 집에 가서 자기의 습작을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의 집에 가보니 아시아는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그녀는 성터 근처로 갔다는 것입니다. 엘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봉건 시대의 옛 성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인은 그의 습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습작은 제법 생명감과 진실감이 넘쳐 흐르고 뭔지는 모르지만
자유롭고 매끈한 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작품도 완성된 것은 없었고 화면도 충분히 차지 않았으며 터치도 선명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입니다. 모두 서툴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나는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몹쓸 슬라브식 타성 때문에 기계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일에 대해 이것저것 마음에 그리고 있을 때는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누비며 대지라도 움직일 듯한 기분이 들다가도 막상 그걸 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순간부터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려버리니까요. 나는 그에게 힘을 주고 싶었지만 그는 짜증을 내며 손을 저어 보이고는 습작을 움켜잡더니 소파 위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견뎌낸다면 뭔가를 이루어낼 수는 있겠지만 하고 그는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평생 어리석은 귀족의 때를 벗지 못할 겁니다. 우리 차라리 아샤나 찾아 나서 볼까요?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4. 성터로 올라가는 길은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어 좁은 골짜기에 비스듬히 나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밑으로 조그마한 냇가가 있었는데 험준하게 굽이굽이 솟은 산들의 검은 능선 저쪽에 은은한 빛을 던지고 있는 큰 강과 한시바삐 합류하려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 높이 바위돌을 내몰면서 급류가 되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가기는 마침 알맞은 빛깔로 햇빛이 비치고 있는 두어 군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는 그의 태도는 그가 설사 화가는 못될지라도 예술가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이윽고 성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가벗은 돌산 꼭대기에는 거무칙칙한 네모진 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매우 단단하게 보였지만 마치 도끼로 쪼갠 듯이 세로로 길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끼 낀 성벽이 그 탑에서 이어나오고 여기저기에 덩굴이 감겨 있으며 연하고 꾸불꾸불한 나무순이 해묵은 총안이며 허물어진 기와장에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작은 도로가 옛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성문을 향하여 뻗어 있었습니다. 각인과 내가 그 성문에 한 발짝이면 닿는 데까지 왔을 때 갑자기 우리의 앞쪽에 설핏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는가 싶더니 폐허의 파편이 퇴적된 위를 휙 지나 천길 골짜기가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성벽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건 아샤 아니야? 각인이 순간적으로 외쳤습니다. 꼭 미치광이 같군. 우리들은 성에서 빠져나와 능금나무와 가시덤불로 반쯤 덮여있는 작은 빈터로 갔습니다. 성벽의 외진 곳 한쪽에 앉아 있는 건 과연 아샤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을 돌아보고 소리내어 웃었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인은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고 또 나는 나대로 큰 소리로 그녀의 부주의를 나무랐습니다. 이젠 됐어요. 각인이 내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애를 그만 나무라세요. 당신은 저 애의 성질을 모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 탑 위에 올라가고도 남을 아이니까요. 그것보다도 저걸 좀 보십시오. 이 근방 사람들의 용이 주도하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고양이 이마 같은 판잣집 가게의 한쪽 구석에 노파가 홀로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안경 너머로 우리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맥주, 과자, 음료수 따위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게에 앉아 주석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컵으로 시원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샤는 모슬린 스카프로 머리를 싸매고 단정히 두 다리를 포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그녀의 얼굴이 맑게 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이 떠올랐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나는 그녀의 태도에 뭔가 일부러 꾸미는 듯한 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는 데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일까? 왜 어린애 같은 장난을 할까?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러한 내 생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그녀는 갑자기 재빠르게 찌를 듯한 시선을 흘낏 내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번 낄낄 웃고 나서 펄쩍펄쩍 두어 걸음 성벽 아래로 내려와서는 노파 옆으로 걸어가더니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실 거라 생각하겠지요? 하고 그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 성벽 위에 아무래도 물을 줘야만 할 하초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기는 아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컵을 쥔 채 허물어진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이따금 멈추고는 우스울 만큼 놀라는 척하면서 햇볕을 받아 맑게 반짝반짝 빛나는 물방울을 조금씩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왠지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경쾌하고 애교 있는 몸짓에 나도 모르게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위험한 장소에선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지르고는 또 깔깔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는 더욱더 질려버렸습니다. 꼭 염소 새끼처럼 잘도 오르는군. 노파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아샤는 컵에 물을 다 비우자 개구장이처럼 몸을 흔들면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야릇한 웃음에 눈썹과 콧구멍,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그 까만 눈에는 대담함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동을 버릇없다고 생각하시겠죠? 하고 그 얼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정신을 잃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사하구나, 아샤. 정말 근사해. 각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마치 부끄럽다는 듯이 얌전히 우리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그 얼굴은 완전히 새파래져서 뭔가 한 곳에 집중한 것 같은 슬픈 표정을 띄었고 얼굴 윤곽마저도 전보다 엄숙하고 단순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얌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폐허를 한 바퀴 돌며 아샤도 곧 뒤따라왔습니다.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노파에게 샘을 치를 때 가기는 맥주를 한 잔 더 주문하더니 나를 돌아다보고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어머, 저분에게는 당신에게 그런 부인이 계세요? 아샤는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연인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니? 하고 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변하더니 도전하는 듯한 대담하다고 해도 좋은 조소하는 빛을 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전보다도 더 많이 웃었고 유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 총처럼 어깨에 매기도 하고 무엇에 열중하기라도 한 듯
스카프로 머리를 싸매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발의 점잖은 영국인 대가족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마치 일체감을 보이듯 일제히 싸늘히 놀라는 빛을 보이면서 멍청한 눈길로 아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틀어박혀 있다가 식사가 시작될 무렵에야 겨우 나왔는데 화려하고 포근함을 주는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으며 단정하게 장갑까지 끼고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다음에도 그녀는 몹시 거드름을 피우며 일부러 내숭을 떠는 태도로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물도 조그마한 잔에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서 행실이 단정하고 교양 있는 아가씨처럼 연출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각인도 그런 그녀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녀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따금 이해를 구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보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는 듯이 어깨를 약간 움츠려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샤는 일어서더니 우리에게 무릎을 굽히면서 인사를 하고는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프라우 루이제 씨 집에 다녀와도 괜찮냐고 각인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언제부터 그런 걸 내게 물어보게 됐지? 각인은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하지만 이번만은 낭패한 듯한 미소를 띠면서 물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지루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제 프라우 루이제에게 놀러 가겠다고 약속한걸요. 그리고 저는 두 분만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눈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틀림없이 NC께서는 오빠에게 뭔가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녀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프라우 루이제는 가기는 내 시선을 외면하려고 애쓰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이곳 시장을 지낸 사람의 미망인으로 호인이기는 하지만 실속이 없는 할망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샤를 무척 좋아하죠. 아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부로 사귀려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짐작하건대 아마도 그 프라이드 때문일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애는 몹시 응석바지로 자랐으니까요. 가기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나쁜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그 애한테는 더욱 그런 편이죠. 나는 그 애에게 너그럽게 대해야만 할 의무가 있거든요.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기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는 점점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내 그의 인품을 알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신을 간직한 순수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순박한 남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생기가 좀 부족하고 인내심과 가슴을 태우는 정열이 없었습니다. 그에겐 젊음마저도 타오르는 일이 없고 그저 조용한 빛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인상이 좋고 머리도 똑똑했지만 만약 이대로 성인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될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고는 했지만 성실하고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여간해서 화가로 성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그 노력이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온화한 얼굴과 태연스럽고 침착한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되지. 결코 노력 같은 걸 할 턱이 없지.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4시간 동안이나 소파에 앉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4시간 동안 우리 둘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나는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제멋대로일까? 각인이 투덜거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신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가다가 프라우 루이제 댁에 들려서 아샤가 거기 있는지 알아봅시다. 서둘러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각인과 나는 거리로 내려간 다음 좁고 꾸불꾸불한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4층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2층은 1층보다도 넓고 거리 쪽으로 튀어나왔으며 3층과 4층은 2층보다도 더 튀어나왔는데 밑에 2개의 굵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고 지붕 밑으로 권양기가 부리와 같은 형태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구식 조각이 새겨져 있는 그 집 전체는 마치 커다란 새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샤! 하고 각인이 불렀습니다. 혹시 거기 있니? 그러자 불이 켜져 있던 3층의 창이 덜컥 열리더니 아샤의 검은 머리가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가 빠진 그다지 눈이 좋지 못한 듯한 독일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샤는 애교를 떨며 창턱에 팔꿈치를 짚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아요. 자, 이걸 받으세요. 하고 말하더니 그녀는 제라늄 가지를 각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를 애인이라고 여기세요. 아샤의 말에 프라우 루이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NC가 가신단다. 내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는구나. 그래요? 그럼 그 제라늄 가지는 그분에게 드리세요. 곧 내려갈게요. 그녀는 창문을 얼른 닫고는 프라우 루이제에게 키스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가기는 잠자코 내게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그걸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는 나루터로 나가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에 익숙한 그러나 독일에서는 흔하게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보아하니 길가에 조그마한 삼밭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삼 냄새가 불현듯 고국을 연상시키더니 이내 나는 강렬한 향수에 젖고 말았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공기를 마시고 러시아의 흙을 밟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데서 대관절 무얼 하고 있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런 타국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고 있는 거냐? 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내 가슴 속에 느끼고 있던 죽음과도 같은 답답증은 어느새 괴롭고 타는 듯한 초조감으로 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지난밤과는 전혀 딴 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근히 화가 치밀어 나는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확실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조감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자 문득 그 무정한 미망인이 떠올라 그 여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딴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각인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에게는 무언가 러시아로 돌아가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말을 비친 일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옷을 벗고 누워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베개에 팔꿈치를 짚고 또다시 그 억지 웃음을 짓는 변덕쟁이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라파엘의 파르네진 속의 갈라테아를 좀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여자야. 라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분명 동생이 아니야. 미망인의 편지는 하얀 달빛을 받으면서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